문을 열어보죠. 전혜훈 우석대 개공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뉴스부터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아동 성학대 전과가 있는 사람은 공무원, 직업 군인 임용이 법적으로 이제 금지가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서 지금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헌재가 이 문제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건지,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인지 관련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조 변호사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24일 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다라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이제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것이 공무 단임권 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에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건데요. 재판관이 모두 9명인데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이 6명이었고요. 합헌이라는 의견이 3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헌 결정 그 정족수는 채웠기 때문에 위헌 판단이 나오기는 했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위헌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요. 헌법 불합치는 법조항 자체는 위헌이기는 하지만 국회가 일정 기간을 두고 대체 입법을 할수록 좀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을 해두는 이제 결정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들 법률 조항에 대해서 2024년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라고 시한을 뒀습니다. 네. 일단 이 사건이 어떻게 처음 제기가 된 것인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A씨가 있었습니다. 이 A씨는 12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제 아동을 성적 학대했다라는 혐의를 받아서 2019년 11월에 기소가 됐고요. 다음 해 6월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 그리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A씨가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중에 부사관에 이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법이랑 군인사법이 이 성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을 할 수 없다. 군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법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부사관에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앞서 벌금에다 치료 시간이 정해진 건데 이것도 실형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형이 벌금형도 형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현행법상 자격이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이게 너무 부당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씨 같은 경우에 그 같은 해 9월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의 임용이 안 된다. 이런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33조 그리고 군인사법 10조가 직업의 선택의 자유, 공무 단임권을 침해한다면서 이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이 조항이 헌법 위반이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 6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이 규정의 입법 목적은 일단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를 하고 또한 아동의 건강 그리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 목적은 정당한데 다만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서 모든 일반직 공무원, 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내더라도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이제 법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게 이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 그래서 공무 단임권을 침해한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3명의 재판관은 이 조항이 영구적으로 제한은 하고 있지만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직 전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이 규정이 합헌이다라는 의견은 냈지만 일단 6명이 위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나왔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이다. 자, 지금 이번 이런 헌재 판단을 두고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 판단으로 인해서 저는 또 이제
성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또 주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사실은 되고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될 때 항상 이런 것이 있잖아요.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 그리고 모든 범죄자의 재질이 같지 않은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냐라는 쟁점 하나와 네. 또 하나는 아니다.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예. 피해 정도가 더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잠재적 피해자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대책이 있는다. 항상 이런 것이 이제 쟁점이 되는데 그렇죠. 사실 저는 후자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안전을 더 염두에 뒀다면 어땠을까라는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을 낸 세 분의 재판관 의견을 한번 보면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 재판관이 의견이 일단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가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렇죠. 비난 가능성이 높고 제가 굉장히 주목한 부분 재범 위험성이 높다. 이건 통계로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간이 경과해도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이런 점이 어렵고 예. 공무 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범죄라는 점을 고려했다라면서 반대 의견을 냈잖아요. 예. 이것이 더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흐름이 일어나면 아동 성범죄자,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지금 지역에 몸살을 앓는 그렇죠. 이 현상. 네. 국민들이 지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갖고 있는 이 감정이 거의 공포심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재범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고려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좀 많은 아쉬움이 남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때까지 뭐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제 그 전과자들의 인권이라는 측면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했느냐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아동 성범죄자들 아니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은 이런 아동 관련 기관에는 취업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5년 그리고 18년 이 사이에 헌법 소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이 범죄를 한 사람, 그러니까 가해자의 재범의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범죄의 경중, 범죄에도 뭐 심각한 범죄가 있고 이제 좀 경미한 그렇죠. 범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성범죄 저질렀으니까 10년 동안은 이런데 취업 절대 못해라고 한 규정이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헌법재판소 단 한 번의 판단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 누적적으로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어떤 논조를 본다라고 한다면 전혀 결격 사유에서의 예외 사유가 없고 일률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영구적으로 그렇죠. 평생 동안 공무원이나 군인은 못한다라고 한 것이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것이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는 거는 조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동 성범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제 우리 법이 엄격해도 된다. 그것이 입법자들이 이 법을 만든 취지이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자에 한해서는 그러한 굉장히 엄격한 제한을 둬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교수님께서도 성범죄자들의 재범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특히 그 13세 미만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요. 26.8%입니다. 그리고 13세부터 18세 청소년 대상을 하는 재범률이 34.1%예요.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에 3명은 아무리 형을 살고 나와도 또 재범을 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높은 수준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 범죄자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좀 영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위헌 결정이 나서 이 법 조항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그 형이 확정됐던 성범죄자들이 그냥 처벌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아니죠. 공무원이나 군인의 그냥 아무런 결격 사유 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임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기는 하는데 이 법을 바꿀 때 국회의원분들께서 그 재범의 위험성이라든지 범죄의 경중 그리고 꼭 예외 사유를 두어서 조금 더 우리가 아동 성범죄자 들로부터는 좀 국민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 생명, 안전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입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 두 분에게 또 다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아동과 무관한 업무는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과잉 금지 원칙이다라는 걸 지금 헌법재판소 쪽에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그러면 업무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것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또 피해 아동의 정보를 이미 다 볼 수 있고 저희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문제됐던 여러 가지 디지털 성범죄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재범 우려 뭐 이런 것들 한번 감안해서 보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게 현장에서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 여러 부서로 이동을 하는데 이런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분야라든가 아동에 관한 정보는 차단할 수 있는 부서에 없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 예를 들면 민원 담당 공무원 이런 부분도 일부분 왜 우리가 하다못해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도 다 검색을 해서 개인정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현장에서 혼선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아동 성학대에 가서 전과라고 하면은 판결이 확정된 건데 네. 그거에 관해서 다시 이렇게 길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말씀해 주셨듯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교수님이랑 비슷한 의견인데요. 아동과 무관한 업무는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 6분의 재판관 의견이긴 그렇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직 공무원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동과 관련된 직무를 배제하는 게 실무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분들은 대부분이 순환부직이다 보니까 부서 이동이 이분이 있고.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또 업무에서 배제를 하거나 그 부서에 못 들어가게 한다면 이게 또 다르게 그 가해자에게 차별이 될 수 있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도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관한 업무다 아니다라고 일률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격 사유를 이제 풀어줄 때 어차피 지금 이 법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기를 확정되고 나서 몇 년 후에 그러니까 뭐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충분하게 유예 기간을 둔다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임용이 된 이후에 그 임용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이게 실효성 있게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겠네요.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아지고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어쨌든 헌법 불합치 판단이라는 게 나왔으면 저희가 예전에도 많이 헌법 불합치된 그런 판결들을 봤는데 그러면 날짜가 지금 2024년 5월 31일까지 법을 어쨌든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것인지 자 또 덜 침해적인 방법을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 두 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죠. 이 부분을. 결국은 이제 입법이나 법 개정안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게 사법체계와 현장의 인식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이해람 중사 사건 때문에 한쪽에서는 사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뭐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고 한쪽에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많은 분들이 뉴스 보셨는데 국방부에서 어떤 조치를 내렸냐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즉 민주화 이후에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초유의 징계가 이뤄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국방부가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하겠다.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일부분 받아들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네. 사법적인 결론과는 별개로 또 따로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현장에서 왜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느냐. 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일부분이라도 하기 위해서 보육지책을 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나중에 법 보완 작업을 할 때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법에 어떻게 결격 사유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로 형량을 해서 우리가 다시 법을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공무원법을 보면은 이제 결격 사유에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다시 공무원에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 2년 이후에는 다시 임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 성인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도 네. 3년이 지나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부여가 됩니다. 심지어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그 재직 기간 중에 공무원의 직무랑 관련을 해서 어떤 형사처벌을 받고 나서도 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공무원에 임용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법에서 규정을 해두고 있어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아동 성범죄 관련해서는 영구적으로 지금 결격 사유가 해당한다.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범죄들은 뭐 5년, 뭐 3년 네. 이런 식으로 제한 규정이 있고 또 아동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도 최장 10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구적으로 지금 제한을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간들을 잘 살펴보고 기간을 설정하는 거를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임용이 되고 나서 임용권자가 만약에 이 사람이 아동 성범죄를 또 저지른다거나 아니면 아동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직역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직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런 아동과 관련된 직무와 조금이라도 그렇구나. 연관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겠지만 사후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구제할지도 입법의 관점에서 촘촘하게 좀 설계를 해놓는 그런 네. 입법이 되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그 결격 사유들의 그 기한들 다시 또 임용이 될 수 있는 기한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자, 끝으로 정 교수님 한 말씀 더 하시고 마무리하죠. 저는 이제 아동 성범죄가 일반 성범죄와 달리 네. 이 피해 아동이 입는 트라우마가 굉장히 깊고 회복되기도 쉽지 않다라는 네. 점을 헌재에서 좀 더 면밀히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뭐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네. 비판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자, 저희가 이제 관련된 법제도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이제 추후에 계속 관찰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뉴스가 또 중요한 게 있어서 두 번째 뉴스로 좀 옮겨가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2022년이 마무리돼 가고 있고 새해 나라 살림 규모 세부적 씀씀이를 정하는 예산안 한 번도 제때 처리된 적이 없어서 올해도 당연히 안 되겠거니 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번 주 금요일이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입니다. 여야가 정말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항상 예산안 처리할 때 국민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야 간의 논의가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 무엇이 쟁점이고 어떻게 좀 해야 할지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 말씀해 주셨듯이 12월 2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여야 간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이 좀 있죠.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 그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던 정책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강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안과 관련된 예산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여야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야당에서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지난 20일 국토교통위에서 대폭 깎은 것, 뭐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같은 경우에는 5조 9,409억 원은 그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임 정권과 관련된 사업 예산 삭감 추진해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떠들썩한 내용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퇴임식 관련한 등에 대한 예산이 1억 8천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호화 예산이다라고 삭감을 요구한 바 있고 네.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청사 신축 예산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10억 원을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또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갈등이 깊었던 곳에 대한 예산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예산 상당수가 지금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법정 처리 시한대에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갈등 부분이 굉장히 입장 차이가 크고 그런 부분이 또 넓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두 분께서는? 조 변호사님. 저는 이게 지금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예산안이 이번에도 또 통과되지 못하고 소소위로 넘어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네. 이제 예산안 심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 예결위원장 그리고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비공개 협의체인 그렇죠. 소소위로 넘어가서 이제 예산안이 이제 통과가 될 텐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비공개 협의체다 보니 어떻게 협의를 하는지 어떠한 내용을 주고받아서 이게 합의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죠? 굉장히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게 또 법적 근거가 그렇게 마련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네. 지금 사실 예산 가운데 뭐 어떠한 논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주장하고 삭감해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대부분이 정쟁의 요소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그게 예. 가장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국정조사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서 네. 어떻게 보면 예산안 통과와 국정조사가 이제 맞물려서 같이 통과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오늘까지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과 또 예산이 또 결부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예. 이게 예산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기 때문에 감액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증액해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너무 정쟁의 요소로 쓰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정쟁의 측면이 있는 건 안타깝긴 한데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자면 본래 예산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야당보다는 정부 여당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예산과 인력을 통해서 실현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과연 정부 여당이 그동안에 얼마나 야당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는지 매우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날 한남동 관저로 여당 지도부만 초청해서 만찬을 했는데 전 이건 정말 너무 아쉽다. 왜냐하면 순방 성과를 설명하거나 내년도 예산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때 대다수의 전례를 봐도 순방 이후에 여야를 같이 초청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냐. 국익을 위해서 협조 요청을 하는 형식을 좀 취하면서 예산안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오히려 놓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저희 뉴스픽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조금 더 정리하면.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여당 지도부만을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 초대를 했다. 그래서 근데 여야 모두를 좀 초대를 해서 협상을 좀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거기까지 얘기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취임한 지 대통령이 200일이 넘었는데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다는 소식이 나온 적이 없죠.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특히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전에도 보면 정부 부처의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를 들락날락하면서 미리미리 설명을 하는데 예전보다는 오히려 여야 관계가 너무 경색되니까 그런 흐름이 적다라는 아쉬운 점도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당의 지금 리더십이라든가 협치를 하려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 이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갈등을 보이는 예산들을 조금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협의를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조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일단 그 청와대 개방 예산이라든지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이런 것들이 지금 쟁점이 가장 첨예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또 일반 민생 관련해서는 좀 그나마 여야가 어느 정도 협의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예산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력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보이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인 것 같고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정쟁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가장 체감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한 그렇죠. 많은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예산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정쟁의 요소를 삼아서 이것들을 싸우는 모습으로 비추기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짤 것이며 예산을 통과시킬 것인지 그런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법정 시한을 지금 이제 코앞에 두고 계속 이제 예산안 처리 문제를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간단히 이것도 좀 다뤄볼까요? 지금 예산안 얘기하다 보니까 여성가족부 예산이 뭐 좀 더 주겠다고 했는데 받지 않겠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 내용도 뭐 정 교수님께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지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가 있는데요. 예.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 삭제 지원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당연히 여성가족위원회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이 부분을 예산을 증액을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야당 간사인 유정지 의원이 지원센터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김현숙 장관이 초기에는 네라고 했는데 다음 날인 16일 봤더니 이기순 여가부 차관이 광역별 지원센터 설치 운영 예산 15억 원 증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 근데 광역별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업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를 14개로 확대하는 예산을 정부는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 지역 특화 상담소는 상담소별로 기간제 인력 2명만 근무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두 분께서 한마디씩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예산을 증액해 준다 그랬는데 그걸 거절한 거잖아요. 네. 이건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불법 촬영물 그리고 성착취물 삭제 지원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입니다. 피해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평생 갈 수 있고 피해자들 개인이 이거를 삭제를 없어요. 하는 거는 거의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센터가 꼭 필요한데 이런 센터에서의 업무 실적이요. 2018년에 3만 4천 건이었는데 네. 지난해 2021년 그러니까 3년 만이죠. 3년 만에 약 거의 450%가 증가를 했습니다. 18만 8천 건, 거의 19만 건에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군요. 달했는데 인력이 전담하는 인력이 지금 39명밖에 안 됩니다. 너무 지금 업무 과부하가 되어 있고요. 예산을 받아서라도 이런 인력 충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기술 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왜 안 받겠다고 한 건지 과연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네. 예, 광역별 지원센터 15원 증액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원안 유지했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 정부 초유의 일입니다. 부처에서 그것도 야당 의원들이 나서서 오히려 예산 늘려주겠다. 그것도 여가부의 핵심
업무 중에 하나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예산 늘려주겠다는데 이렇게 한 거는 정말 이 문제를 정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참고로 이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이 39명에 불과하다고 글쎄, 하는데요. 예. 말씀해 주셨듯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범죄 피해자들 보호한다라는 말을 국가에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관련된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뉴스픽 조론 변호사 그리고 전혜연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